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남다른 서비스. 합격하고 돈도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자, 잘 쉬셨죠? 자, 이제 우리 정책령 쪽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뉴스들이 많아요. 뉴스들이 많은데, 먼저 제가 픽해온 것은 이제 양곡관리법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이것도 좀 생각해 볼 거리가 많아요. 우리 경제학적인 측면으로 좀 접근해 봐야 되고, 그러면서도 또 정부의 존재 이유를 다시 한번 또 떠올려 봐야 될 그런 대목인데, 이게 지금 야당이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농민들이 상당히 좀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게 이제 우리 저 뒤에 또 사회 이슈에서 준비해온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이제 곡물에 대한 소비량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의 뉴스도 같이 이제 곁들여서 볼 수가 있는데, 어쨌거나 지금 보면은 이제 쌀이 과잉 생산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해 주자라고 하는 내용을 담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이제 본회의에서 단독으로 처리되게 됐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보면 쌀이 수요량이 3% 이상 초과 생산되거나 수확기 가격이 지난해보다 5% 이상 하락했다라고 하면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을 해준다라고 하는 개념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그렇게 되는데, 민주당이 지난해 12월 28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 이건 이제 상임위원회죠. 참, 이거는 국회에 있는 상임위원회 이름 중에 하나예요. 이름이 또 김수한무 거북이와 두루미가 됐는데, 이름이 엄청 깁니다만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있고 해양수산부가 있잖아요. 이걸 합쳐서 하나의 위원회로 지금 이제 국회에서는 이제 만들어 놓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 부처로 보면 두 개 부처인데, 요거를 이제 카바치는 국회 견제하는 위원회는, 상임위원회는 이거를 합쳐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에서 여당이 불참한 가운데 해당 법안의 직회부권을 단독으로 의결을 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교섭단체 대표 의원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국회법에 따라 부의 요구가 있었던 날로부터 30일이 지난 이후 처음 개회된 본회의에서 이를 표결하게 됐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게 경제학적으로는 이제 어떤 것들을 좀 떠올려 보면 되냐면, 우리가 이렇게 생산자를 보호할 목적으로 하는 것 중에 이제 최저가격제 같은 게 있습니다. 최저가격제가 있는데, 그것은 시장 가격이 너무 낮다라고 생각이 들을 때 이것이 거래되는 가격을 정부가 강제로 위로 끌어올려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 중에서는 이제 어떤 게 있습니까? 최저임금제가 바로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 비슷하게 이 양곡과 관련해서도 이 농민들이 사회적 약자라고 보기 때문에요. 농민들이 생산해서 팔고 있는 이 곡물의 가격이 너무 낮을 때 이 곡물의 가격을 위로 끌어올려줘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개념이 작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중고가제라고 해가지고, 그러면서도 한편 보니까 이 곡물은 또 이제 필수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가난한 서민들도 똑같이 이 곡물에 대한 소비를 해야 되는데, 너무 가격이 또 비싸면 저소득층들이 또 생계를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 가격 폭을 딱 정해갖고요, 너무 올라가는 것은 또 차단하고 너무 내려가는 것도 차단하는 이런 이중적인 고가 제도를 오랜 세월 유지를 해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양곡관리법의 내용은 가만 보니까 지금 이게요, 내용이 이제 골자가 뭐냐면 쌀이 수요량의 3% 이상 초과 생산됐대요. 그러니까 쌀이 수요량보다 너무 많이 생산될 때가 있죠. 이거는 1년 농사를 져봐야 알거든요. 그러니까 1년 농사를 짓고 기후 상황하고 이제 날씨하고 뭐 이런 것들이 맞물려 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게 많이 생산될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어요. 우리가 이제 추수를 해봐야 흉년이냐 풍년이를 알 수 있으니까, 이제 그랬을 때 야, 이거 수요량보다 너무 많이 풍년이 들어갔고 생산량이 너무 많아졌다라고 이제 결과가 나오거나, 아니면은 또 이 가격이 너무 많이 생산되면 가격이 또 폭락할 거 아니에요. 뭐 많이 생산이 안 되더라도 소비량이 줄어들면은 가격이 또 폭락할 겁니다. 그럴 때 정부가 좀 이걸 도와주자라고 하는 거예요. 정부가 매입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부가 이제 매입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정부가 이거를 이제 매입을 하게 됐을 때에는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이렇게 되게 되면은 아마도 생산자는요, 야, 이거 많이 생산돼도 그래도 정부가 남는 거 다 사줄 걸? 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시장 논리에 따라서 이게 생산량을 점점 줄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줄이려는 의지가 잘 안 생길 수도 있어요. 이거 내가 계속 해왔던 일이 바로 이제 쌀 생산인데 내가 쌀을 생산하지 않고 뭔 다른 일을 하겠냐. 내가 전문성이 없다. 라고 생각드는 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계속 쌀 농사를 짓는 거예요. 안 팔리더라도 시장에서 안 팔려도 정부가 사주겠거니 하고 계속 생산할 수가 있죠.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기고요. 그럼 정부가 이제 재원을 만들어서 이걸 사줘야 되잖아요. 그죠? 재원을 만들어서 이걸 사줘야 되고 이 매입할 때는 아마도 이제 시장 가격 정도를 적정선을 정해서 이제 매입을 하게 될 텐데 그걸 매입을 하게 되면 거기 돈이 들어갈 거고요. 돈이 들어가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돈이 들어가면 그러면은 이제 그 쌀을 사가지고 유의미하게 또 쓰면 괜찮아요. 그런데 그 쌀을 사가지고 그 다음에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좀 애매해지죠. 그렇죠, 그죠? 정부가 그 쌀을 사가지고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예전에도 뭐 정부미라 그래서 이 가격 조정을 할 때 정부가 이걸 그 쌀을 사들여가지고 그걸 가지고 어떻게 처분을 하고 그랬었는데 요즘에는 일반 소비자가 정부미를 사서 먹는 경우는 없어요. 예전에는 그게 이제 정부가 1년쯤 막 이렇게 묵혀둔 쌀을 시장에다 싸게 풀어가지고 그걸로 이제 가격 조절도 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싸게 또 곡물을 접할 수 있게도 하고 그랬었지만 지금은 누가 그거를 1년 묵힌 쌀을 사서 먹습니까? 이거 대부분 다 그렇게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쌀을 가지고 만드는 게 떡이나 막걸리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데 쪽으로 많이 이게 빠져나가게 되는 상황인데 어쨌거나 이게 처분이 좀 곤란하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는 정책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정부가 존재하는 한 이렇게 또 어떻게 보면은 정부가 이렇게 사회경제적 약자들의 편에 서서 거기에 이제 필요한 이 복지 정책 같은 것들을 해줘야 되고 경제적인 정책들도 만들어서 시장의 논리랑은 좀 다르게 또 움직여줘야 될 이 개입하는 정책들, 규제 정책들도 좀 필요하고 지원하는 정책도 필요하고 한 거는 분명히 맞아요. 맞는데 이게 또 경제의 이론에서 많이 벗어나지게 되면은 그때 이제 처리하기가 좀 곤란해질 것이고 그렇게 되면 지속 가능한 정책이 되기가 힘듭니다. 그런 점에서 조금 더 논의를 좀 양쪽에서 잘 다듬어 봤으면 하는 그런 마음도 있죠. 그러니까 여당 입장에서는 이거를 갖다 집단 퇴장했다는 것은 이 정책이 잘못됐다. 시장경제 원리에 맞지 않는다라는 것이 있었을 텐데 여당도 사실은요. 어떻게 보면은 농촌 지역구를 근거로 하고 있는 의원들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의원들은 표가 떨어져 나가는 소리가 안 들려서 집단 반발하겠냐는 거죠. 이제 그런 목소리가 그러니까 이게 야당이 틀렸고 또 여당이 맞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여당의 목소리에서도 들을 만한 얘기가 있고 야당의 목소리에서 들을 만한 얘기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정책적으로 좀 더 세련돼질 수 있도록 좀 시간을 가지고 좀 논의를 더 깊게 해야 되지 않나 싶기는 한데 이게 또 극단적인 또 대립으로 치닫는 것 같아 좀 아쉽지 않나 이런 생각은 들어요. 경제 논리로 보면 이게 지속성이 좀 떨어져 보이고 그런데 뭐 사회 정책적 논리로 보면은 필요한 정책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어떤 보다 더 세련된 정책단이 나올 수 있는지를 조금은 더 많이 고민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은 좀 들긴 한데 아무튼 이렇게 해서 한 발 밀어넣기 전략처럼 야당이 양곡관리법을 통과를 시켜놓고 그 다음에 다듬어 가겠다라는 그런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일단은 뭐 여당이 많이 반대하니까 당장에 좀 실현하기가 어렵고 다음번 총선 지나면 또 이게 유야무야 될 수 있으니까 일단은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문제가 생기는 걸 바로잡아 보자 하는 전략일 수도 있어서 뭐 아무튼 뭐 여든 야든 나름의 사정들이 있었을 텐데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또 이제 어떻게 보면 정쟁처럼 비춰져서 아쉽기는 하다.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그런 판단 정도를 해보고 좀 지나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윤 정부 교육개혁과제가 또 이제 발표가 됐대요. 그래서 이제 유보 통합하고요, 늘봄학교를 추진하겠다. 이렇게 이제 발표가 됐습니다. 자, 이거는 뭐 어려운 얘기는 아닌데요. 이거를 좀 소개해드리려고 했어요. 유보 통합 이게 좀 중요해요. 이게 중요한 게요. 해묵은 과제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린이들 있잖아요. 영유아들의 이 보육 문제가 이원화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치원 같은 경우는 교육부가 소관하고요. 그 다음에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가 소관하게 돼 있었던 거예요. 지금까지. 그런데 이게 이러다 보니까 이중적으로 정책이 좀 갈라질 수밖에 없고 그 일관된 어떤 정책을 만들기가 좀 쉽지 않죠. 그렇게 되어 있었고
그리고 또 이제 어떤 문제가 또 있냐면은 이게 한쪽에서는 그냥 보육 쪽으로만 접근하고 한쪽에서는 교육적인 차원으로 또 접근하다 보니까 유치원은 또 어떤 문제들이 있었냐면 또 너무 일찍 끝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문제들도 또 있었어요. 그런 문제들도 있고 또 보육 쪽으로 가면 교육 프로그램 같은 것들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 뭐 이런 지적도 좀 받기도 하고 그랬는데 어쨌거나 그래갖고 이게 출발이 보건복지부의 보육 개념은 아주 어린 아이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맞벌이 부부를 위해서 거의 출발해가지고 이렇게 위로 올라오다 보니까 연령대를 취약전 아동까지 다 커버를 하게 됐고 유치원은 학교에 가기 직전 아이를 먼저 관심을 갖고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점점점 아래로 내려간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업무 영역이 완전 겹쳐버리게 된 이런 케이스인데 이거 일관성을 위해 갖고는 어떻게든 좀 이걸 하나로 좀 이렇게 끌어내야 되는데 이 관료 사회에서 이게 이제 참 아주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나름의 기득권이라면 기득권인 셈인데 이게 이제 조직 예산 이런 거랑 아주 직결되기 때문에 그 어느 쪽에서도 포기하기가 어렵고 또 나름 이게 왜 자기네들이 맡아야 되는지에 대한 논리 구조도 나름 다 이유가 있고 탄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조율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이제 쭉 이렇게 두 갈래로 이끌어져 왔던 것인데 이거를 이제 현 정부가 통합하기로 이렇게 결정을 했다는 거죠. 이런 비슷한 사례가 문재인 정부 때도 하나가 해결된 게 있었는데요. 수자원 관리 관련된 부분이었습니다. 수자원과 관련해서 건설교통부가 이제 수자원도 하나의 이제 국토의 개발이라는 관점으로 오랫동안 또 접근해 왔었거든요. 이제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고 그런데 이제 환경부는 환경부 나름대로 물을 잘 보존해야 된다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하는 건데 이 수자원 관리를 누가 할 것이냐를 두고서도 이 양쪽에서 아주 치열한 이 경쟁이 있었단 말이에요. 경쟁과 갈등이 있었는데 그걸 문재인 정부 때 야 이거는 물 관리는 이제 이거는 환경부가 하는 걸로 하자. 이렇게 이제 갈라줬거든요. 근데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렇게 이제 이 유보 통합이에요. 유치원 보육 개념 뭐 이런 게 통합됐다는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 유아교육, 유치원에서 하는 유아교육과 보육이 통합됐다라고 하는 것이니까 요거를 이제 어디로 끌어당겨 갔어요? 교육부가 이겼네요. 교육부가 당겨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편 여기에서 좀 떠오르는 개념이 이런 게 있습니다. 이 정부 실패를 지적하는 정부 실패를 이제 비판하는 이론 중에 이런 것들 개념도 있어요. 여러분 있잖아요. 파킨슨 법칙이라는 게 있거든요. 파킨슨이 논문을 써가지고 만들어낸 개념이에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정부 관료들은요 시도 때도 없이 지속적으로 뭘 한다라고 봤냐면 지속적으로 이제 이렇게 부하를 배증시키려고 한대요. 부하를 배증시키려고 하고 그 다음에 그러려고 하다 보면 업무도 계속 늘려야 돼요. 업무를 배증시킨대요. 이것이 자기네 권력을 유지하는 좋은 방안이 된대요. 이걸 다른 말로 상승하는 피라미드라고 했는데 어떻게 되냐면 조직이 이렇게 작아요. 내가 여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런데 이게 조직이 이렇게 커졌습니다. 그러면 내 위치가요. 여기에서 어디로 가냐면 가만히 부하만 늘리면 이렇게 위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조직이 더 커졌습니다. 그럼 내가 요 꼭대기에 올라가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상승하기 위해서는 부하를 계속 늘리는 거죠. 끊임없이 부하를 늘린다. 이런 거를 이제 주장한 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은 파킨슨 법칙에 이어서 이것도 있습니다. 니스카넨이라는 학자가 제시한 관료 예산 극대화라고 하는 게 있어요. 관료 예산 극대화라고 하는 게 있는데 관료들은요 냅두면은 예산을 끌어당길 수 있을 때까지 끌어당긴다. 그러니까 뭐 능률성의 개념을 최1순위로 놓는 것이 아니라 예산을 당길 수 있는 한 최대한 당겨 놓는다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두 개가 하나는 조직을 늘린다는 개념이고 하나는 예산을 확보하려고 한다는 건데 그런 개념에서도 이렇게 관료 사회에서 충돌이 있는 현상을 설명할 수가 있죠. 네. 자 이제 여튼 뭐 이게 이제 일단은 가름마가 좀 타졌네요. 그래서 2025년부터 교육부와 교육청 주관으로 다 이제 통합되게끔 됐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단계에는 유보통합 추진위원회와 추진단을 중심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격차 해소와 통합기반 마련을 추진하고 2단계에는 교육부, 교육청 중심의 통합기관 출범과 교사 양성과정, 교육과정의 단계적 개편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대안입니다. 윤석열 정부 언제까지 가는 거죠? 네, 이게 보면은 지금 2022년에 당선된 거잖아요.
그러면 3, 4, 5, 6, 7. 다 되네요. 그죠? 기간 안에 들어왔죠. 그렇게 되면 요거는 윤석열 정부 내에서 좀 이루어지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다만 이게 또 어려운 점들이 없는 건 아닙니다. 이게 일단은 요게 새 통합기관의 교사 양성도 필요하고요. 재원 마련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거 얼마나 이제 대통령의 의지가 있느냐 이런 것들도 매우 중요하고 또 국회의 협조를 끌어내느냐 이런 것들도 중요한 대목이 아닐까 보여지고 교사의 자격 기준이나 처우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의 반발을 어떻게 조율할지가 관건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그냥 까놓고 얘기할까요? 까놓고 얘기하면 그 유치원 선생님이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은 정교사, 유치원 정교사 자격증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교사 자격증, 교원 자격증 같은 개념으로 이게 있어야 되고요. 보육교사, 보육시설인 어린이집에는 보육교사 자격만 있으면 되는데 보육교사는 많이 빠른 시간 내에 많이 양성을 하려고 이거를요 자격증을 좀 남발이라고 하면은 조금 좀 과한 표현일 수는 있는데 어쨌거나 보육교사가 될 수 있는 그런 이제 자격 요건은 좀 느슨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유치원의 정교사가 되는 것은 상당히 어렵고요. 그리고 보육교사가 되는 것은 상대적으로 좀 쉽죠. 이러다 보니까 야 이걸 통합할 때 이런 걸 같은 교사로 취급할 거냐 이런 것에 대해서 특히 이제 되기 어려웠던 집단에서 반발을 할 가능성이 높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좀 존재합니다. 실제로 병설 유치원 같은 데에 교사분들 같으면은 내가 학교 선생님이라는 인식 같은 거가 형성이 돼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의 어떤 그 직업 의식 같은 것들 뭐 그걸 뭐 이제 나쁘다고 말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이제 그렇게 해서 내가 진짜 교사로서 교육자라는 가치관을 가지고 또 직무에 임한다는 거니까 나름의 그 어떤 프라이드 자부심 같은 것들이 좀 있는 건데 그런 거가 상처가 나지 않도록 하는 게 매우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기도 하고 또 거꾸로 또 보육교사를 야 이거 힘든 일은 다 맡아서 지금까지 해왔는데 이걸 갖다 보육교사를 또 이렇게 뭐 이를테면 좀 이렇게 더 밑으로 깔고 보는 거냐 이런 또 반발이 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그 집단 간의 통합 과정에서는 항상 어디에서나 갈등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런 갈등들을 잘 좀 조율해내는 거 이게 이제 물리적인 통합은 이루어지더라도 화학적 결합이 이루어지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과 관련해서 어떻게 이제 기준을 만들어 갈 것인지 그걸 아까 이제 단계 1단계에서 많이 좀 이제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되겠네요. 그죠? 일단 방향은 정했으니까 이렇게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대목입니다. 자 여기까지를 이번 시간에 좀 볼까요? 예,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하나 더 있었구나 깜빡했네요. 교육부가 참 이게 두 가지였죠. 늘봄 학교 정책 추진 방안도 발표했대요. 이거는요 늘봄이라는 게 늘 돌본다에서 말을 딴 것 같죠. 예, 그래서 이게 맞벌이 부부의 자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아이들이 학교 끝나는 시간이 너무 짧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남는 시간을 어떻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 맞벌이 부부의 고민이 어떤 거냐면 오히려 보육시설 같은 데 보낼 때는 그때는 하루 종일 맡겨놓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는데 이 학교에 딱 1학년 입학을 시켜놓으면 이 학교 적응을 해야 된다면서 거의 오전 수업만 하고 아이들을 집으로 돌려보내려고 합니다. 그런 기간에 이걸 어떻게 커버할 수가 없어요. 그나마 그것도 직장에서 어떤 휴가를 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데라면 그래도 그거를 뭐 엄마든 아빠든 그 기간을 확보해 가지고 아이들 뭐 이렇게 집으로 데리고도 오고 학교도 데려다 주고 하겠지만 그런 게 또 어려운 상황에 놓여져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진짜 막막한 거예요. 끝나고 나서 너무 일찍 끝나니까 또 어떻게 하냐면요. 학원 차들이 와가지고 뺑뺑이를 돌려줍니다. 뭐 미술학원, 뭐 태권도 학원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런 데서 차량을 운영하면서 아이들이 끝날 시간에 학교 앞으로 와서 아이들을 태우고 그쪽으로 가서 그 상가 건물에서 뭐 음악, 미술 막 다 도는 거예요. 아이들이. 이런 상황에 놓여져 있다 보니까 늘 불안할 수밖에 없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학교에서 점차 뭐라고 있냐면은 이 돌봄 교실 같은 거 만들어 가지고 아이들이 좀 끝나고도 계속 거기서 이제 있게끔 하는 건데 지금까지 보면은 또 이제 그게 방과 후 수업하고 연계가 되면 또 나름 괜찮지만 또 방과 후 수업도 없이 아이들을 그냥 교실 한쪽에다가 책상 앞으로 밀어놓고 여기 뭐 매트 깔아주고 여기서 놀아라 하는 경우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뭐 교육을 받는 시간도 아니고 그냥 아이들이 시간을 그냥 이렇게 쭉 때워야 되는 이런 경우들도 실제로는 있었어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점점 좀 이렇게 보완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속에서도 특히 이제 시간의 공백 같은 거를 일단은 먼저 좀 메워주자 해서 아침 7시부터 저녁 8시까지 초등학생들에게 교육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전격적으로 추진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와서 요거는 좀 또 맞벌이 부부를 중심으로 좀 반가운 얘기가 아닐 수가 없고요. 우리가 저출산 문제 해결하려면 아이들을 돌봐주는 것을 사회가 같이 해야 합니다. 국가가 나서줘야 됩니다. 과거에는 아이를 낳으면 그거를 이제 부모가 다 케어해야 된다라는 개념이 아주 강했고요. 그게 이제 부모가 안 되는 상황에서는요, 시부모, 친정부모, 뭐 여자 입장에서 보자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 이제 나이든 연세 많은 그 부모들이 손자를 봐줘야 되는 이런 일들로 또 내몰리기도 했거든요. 이것도 참 나쁜 겁니다. 사회적으로 보면.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사회가 점점 더 케어를 좀 할 영역을 이거 키워나가야 돼요. 이렇게 안 하면은 어떻게 애 낳으라고 하겠습니까? 애를 낳았을 때 이런 상황들이 뻔히 다 그려지거든요. 몇 년 안에 내가 이렇게 고통받겠구나. 아이한테도 안 좋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아이를 안 낳고 싶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필수적으로 이제 확대될 수밖에 없습니다. 점점 개선해 오고 있는 과정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걸 좀 전격적으로 더 급격히 좀 이걸 밀어붙여 보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좀 있는 게 아닌가 보여지긴 해서 반가운 소식이네요. 자, 그런데 이것도 교사들이 업무 증가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 같은 게 시급하고 또 학교에 외부에 또 이제 방과후 학교 선생님들이 들어오잖아요. 이제 그랬을 때 어떻게 그 교육의 질을 담보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고민을 안 할 수가 없는 대목입니다. 이런 게 좀 이제 같이 유기적으로 연계돼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것까지 말씀드려 보고요. 하나 소식이 더 있는데 요거는 좀 제도를 제가 좀 설명드리려고 가지고 온 거라 요거는 또 잠깐 쉬었다가 다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에듀윌 합격 패스.